우리나라 주식도 펀더멘털에 비해서는 너무 지금 싸다. 저는 카카오는 잘 모르겠는데 네이버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싸요. 이제 네이버는 성장주가 아니야. 가치주야, 가치주. 자동차 섹터는요? 진짜 올만큼 온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예전에 안 좋았던 인터넷 섹터, 네이버, 카카오 이게 살아나나요 이제? 요즘 어떤 그림인지 안 본 지 꽤 돼가지고. 진짜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도 이 시장을 보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해요. 더 떨어졌군요 최근에. 왜냐면은 불과 몇 년 전에는 뭐 카카오가 뭐 엄청난 스토리텔링이었잖아요. 여전히 떨어졌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카카오 좋다고 엄청나게 떠들어댔던 주식이고, 또 작년에는 또 뭐 2차전지 양극재 뭐 무지하게 떠들어댔던 주식이니까 개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다 물린 거죠. 그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카카오는 잘 모르겠는데 네이버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싸요. 이제 네이버는 성장주가 아니야. 가치주야, 가치주. 네이버가 PBR이 지금 2배 이하일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PBR이 2배 이하일 거예요. PBR 0.96. 그러니까. 2024년 추정. 그러니까 이제 가치주 영역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금만 좋은 스토리가 나오면 이익이 더 나빠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보는 거는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 AI가 본격화 됐을 때 네이버의 중요한 그 수익원 중에 하나가 검색 광고잖아요. 그 검색 시장에서 살아남겠냐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AI 본격화 시대에.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 구글이 전 세계를 검색 시장을 다 잡아먹을 때 한국에선 네이버가 살아남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나 뭐 구글의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이 치고 들어올 때 네이버도 뭔가 니치 마켓 플레이어로 살아남는다면 또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AI 이런 거 쓸 때 우리나라 아직 대기업이나 정부에서는 그 코파일럿이나 제미나이나 이런 거 쓸 수는 없잖아요. 생성형 AI 이런 거 쓸 수 없잖아요. 데이터 이슈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업의 비밀, 국가의 비밀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맥락에서 나름대로 이 대한민국의 니치 플레이어로서 네이버의 존재 가능성은 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확신이 보이면 재평가를 받겠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래도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PBR이 1배 이하다. 가치주 영역에 와 있잖아요. 아직 2차전지 그렇게 많이 빠졌다고 해도 PBR 10배, 20배씩 되니까. 그래서 뭐 좀 주가는 싼 거 아닌가. 그렇다고 네이버가 없어지냐? 없어지진 않죠. 힘들겠죠. 그런 맥락에서 아주 멀리 보시는 분들은 가치주로 사도 된다. 최근에 굉장히 뜨거웠던 올해 방사는요. 한국이 수출도 잘 되고 있고.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좋죠. 좋은데 많이 올랐잖아요. 방산주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뭐 LIG 넥스턴 이런 거 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많이 올라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기는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그런 섹터로 보면 저는 그 원전 섹터가 괜찮아 보여요. 원자력. 체코의 우리나라 수주. 그러니까 체코 수주하고 오히려 그게 악재가 돼서 주가가 엄청 빠졌잖아요. 오히려 뭐 그 체코 이야기 나오기 전 밑에까지 내려왔는데, 결국은 뭐 무엇이 됐든 간에 이 전력 이슈는 남아있는 거잖아요. 뭐 AI나 이게 지금 엄청난 전기를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남아있는데, 또 뭐 그린 에너지, 환경 이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각 나라가 정책적으로 원전을 확대하는 정책을 쓸 거거든요. 안 쓸 수가 없거든. 독일은 망한 거죠. 독일은 뭐 체르노빌 그 원전 사고 나고, 그 다음에 그 진보 쪽에서 정치적인 압력이 커지니까 원전을 포기하고 천연가스 하겠다고 해서 러시아하고 가스관을 깔은 거 아니에요? 가스프로. 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망했잖아. 그러니까 독일이 어쨌든 지금 보면은 굉장히 제조 강국이었고 유럽을 제패했던 나라인데, 최근에 보면은 힘들어졌죠. 굉장히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유럽도 지금 내가 보기에 원전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뭐 미국도 당연히 그럴 것 같고, 각 나라들이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 측면에서 원전 확대 쪽으로 돌아왔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소형 엔진, SMR인가요? 그거는 사고 확률이 굉장히 낮다며요. 그러니까 SMR이 상용화가 되면 그쪽으로 더 이제 진행이 되겠죠. 지금 그 미국에 있는 그 뉴스케일 파워인가요?
그 회사가 그 SMR 수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SMR이 상용화 쪽으로 가면서 원전이 오히려 성장 섹터가 될 수 있겠다. 이제 섹터 플레이어로, 뭐 방산 이런 것처럼. 그런 맥락에서. 올해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던 현대차, 기아 같은 자동차 섹터는요? 진짜 올 만큼 온 것 같은데요. 일단은 워낙 그 실적이 좋았고, 실적이 좋은 상태에서 밸류에이션이 낮았고, 그런데 작년에 날라갔던 주식이 도요다거든요. 그런 것들이 뭉쳐서 같이 쭉 올라왔는데 많이 올라왔고 이제 뭐 더 이상 실적이 좋아지겠나 이런 것도 있고 올 만큼 왔다 이런 생각도 해요. 그냥 시장 수익률 정도 가지 않을까? 곧 있으면 이제 금리 인하도 시작되는데 삼바나 뭐 셀트리온 같은 제약 바이오 섹터도 지금은 좀 더 좋아질까요 앞으로? 저는 뭐 그쪽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뭐 코멘트하기는 어려운데 삼성바이오 이런 거는 전 좋게 봐요.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성바이오 같은 회사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죠.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데 어쨌든 그쪽 그 CMO나 CDMO 시장 그리고 또 그 바이오 에피스에서 자체 개발 능력, R&D 능력을 갖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약 바이오는 뭐 저는 모르지만 그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결국 그건 밸류에이션으로 가는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래 성장성으로 가는 주식이니까 미래 성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식들은 뭐 이미 많이 올랐죠. 그런데도 시장에서 계속 좀 주목을 받을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최근에 보면 비만 치료제 해갖고 뭐 우리나라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 다 올랐잖아요. 한 10개씩 나와. 그러면 이제 그것도 조심해야죠. 거기서 옥석을. 그렇죠. 옥석 가려야죠. 안 그러면 또 내년 가면 반토막 나 있을 수 있죠. 오늘 굉장히 많은 섹터 여쭤봤는데 혹시 한국 주식 중에서 지금 가장 애매한 거나 피해야 하는 업종은 8월에서 10월은 좀 어떤 것들은 좀 그래도 좀 피하는 게 좋을까요? 저 스토리텔링으로 많이 오른 주식. 그러니까 늘 보면 6개월, 1년 뒤에 반토막 나 있는 주식은 스토리텔링으로 유튜버가 나와서 막 여기저기서 이야기해서 많이 올라가 있는 주식. 근데 밸류에이션 엄청 비싸요. 그런 주식은 6개월, 1년 뒤엔 꼭 반토막 나 있잖아요. 그런 거 조심하면 되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싸 보이거나 좀 저평가된 섹터는 아까 말씀하신 지금 뭐 이것저것 네이버. 얘기했잖아요. 뭐 꼭 그런 얘기는 아니고 뭐 이것저것 자기 관점에서 하면 되죠. 자, 그럼 올해 8월에서 12월에는 예금, 채권, 주식금, 달러, 비트코인 등 굉장히 다양한 자산이 있는데 아까 전에는 이제 경제 위기나 경기 침체를 생각하면 뭐 장기 채권이라든가 금 같은 것들을 모아가면 좋다겠지만 올해 하반기 남은 8월, 12월만 생각했을 때는 좀 어떤 자산을 조금 모아가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이 자산을 늘리고 뭐 이렇게 해서는 답이 없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타이밍으로 마켓 타이밍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확률이 떨어진다. 그럼 뭐를 해야 되냐?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 개인도 개인도 뭐 금액이 아주 작은 분들은 쉽지 않은 얘기겠지만 조금만 금액이 있으면 한 뭐 1억만 넘어가도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 어떻게? 주식, 그 다음에 채권, 기타 자산 이렇게 나눠서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레코멘데이션 하는 게 주식은 50% 이상, 그 다음에 기타 채권은 30% 정도, 기타 자산 20% 정도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이제 한 플러스 마이너스 10%, 뭐 많이 한 플러스 마이너스 20% 이렇게 자산 배분을 롱텀으로 하면 그게 그 훨씬 좋은 수익을 나타내지 이게 좋다고 해서 이거 했다가 저게 좋다고 저거 했다가 그럼 왔다 갔다 하다가 다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걸 반복하다 보면 자산이 줄어들죠. 그래서 제일 안 좋은 방법은 이번에는 이게 좋다 해서 그걸 사고 이걸 팔고 이렇게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고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해서 왜냐면 기타 자산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걸 넣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기타 자산에 뭐 어떻게 보면은 리츠도 있고 그러니까 기타 자산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이 한 중위험 중수익인 자산들. 채권이나 예금은 조금 뭐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봐야 되고 기타 자산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뭐 금도 있고 리츠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컴 자산들이 있거든요. 인컴 자산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보면 배당주 같은 것도 기타 자산을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좀 하고 싶으면 원유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 코인은요? 코인도 넣을 수 있죠. 비트코인 같은 것도. 비트코인은 제가 보면서, 저도 이제 비트코인을 이렇게 보기는 봐요.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식이나 이런 자산하고 그 코릴레이션이 달랐거든요.
다르게 움직여서 어떻게 보면 분산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좀 비슷하게. 요새는 나스닥하고 거의 동조화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위험 자산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거를 분산 투자 측면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비트코인이 없어질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100년 뒤에는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대학에 가서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하는데, 이제 우리가 늘 이제 버블 얘기할 때 튤립 버블,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 얘기하잖아요. 지금 아무도 튤립을 투자 대상으로 투자하지 않잖아요. 어쩌면 100년 뒤에는 비트코인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부터 한 30년 동안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이 디맨드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좀 안 좋은 쪽에서 디맨드가 많은 거죠. 블랙 마켓이 있잖아요. 이번에 비트코인 올라갔을 때,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지만, 이제 뭐 비트코인 ETF 승인 이슈가 제일 컸지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에, 그거 비트코인으로 자금 조달했다. 이런, 나중에 볼까 뭐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런 루머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세상에 블랙 마켓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기에 겁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이번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뭐 제가 보기에 러시아의 부호, 뭐 또 독재 국가의 부호, 뭐 이런 사람 비트코인들 갖고 있겠죠.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뭐 검은 돈도 비트코인으로 거래가 되죠. 마약 비트코인으로 거래가 되죠. 우리나라의 부자들도 여차하면 비트코인 일정 부분 들고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 이제 일정 부분 자리가 잡은 자산에 대해서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비트코인도 희소성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게 아니라서, 기타 자산의 일정 부분은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해요. 실제로 이제 단장님은 공무원연금공단 출신이시고 그다음에 자사운용사 출신이잖아요. 그 자사운용사에 있는 분들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제도권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제? 왜냐하면 블랙락에서 ETF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도권으로 들어온 거죠.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일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화폐냐 이렇게 따지면은 그건 좀 다른 얘기겠죠. 애매하지만 이미 하나의 자산으로서는 제도권으로 들어왔다고 봐야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단장님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뭐 언제든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투자가 어려운 길이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놓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꼭 밸류에이션을 봐서 스토리텔링만 보고 따라가다가 또 많이 당하니까 중간중간에 내가 투자하는 이 자산들의 밸류에이션은 괜찮은가 이렇게 보고 그리고 어쨌든 뭐 긍정적인 마인드가 좋죠. 어쨌든 세상은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진 않는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도 또 지나고 나면은 회복이 되더라. 주식도 그런 것 같아요. 조정 기간은 있지만 길게 보면은 우상향하잖아요. 그리고 조정 기간은 짧고 대한민국 주식은 모르겠지만 미국 주식은 보면 늘 조정 기간보다는 상승 기간이 길고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도 펀더멘털에 비해서는 너무 지금 싸다. 그래서 좀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들이 좀 와서 많이 사주는 수밖에 없죠. 국민연금이 안 사니까. 그래서 어려운 시절이지만 여러분 국민연금도 안 사는 주식을 국민이 사야 될까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을 나쁘게 봐서 안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어떤 그 구조 때문에 안 사는 거니까. 그래서 외국인이 많이 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들에겐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기 기준을 갖고 잘 인내해서 내년에는 뭐 연말에는 이게 수익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과는 또 올해 연말쯤에 2025년 시장 전망하는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 이창훈 단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